뉴기니의 맨하튼 도심 말라이 섬. 그렇다면 이런 토기를 만든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어째서 큰 섬들을 가까이 두고도 작은 섬에 머물렀을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아마도 최근까지 뉴기니 일대의 작은 섬에서 살던 현대의 토기 제작자들과 똑같았을 것이다. 1972년에 나는 말라이 섬에 있는 그 같은 촌락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섬은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그중 큰 편인 뉴브리튼 섬 부근에 있는 중간 크기의 움보이 섬으로부터 다시 그 부근에 있는 시아시 섬 무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나는 새들을 찾다가 말라이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마을 풍경은 납작납작한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촌락이고 그 둘레에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널찍한 밭들이 있으며 해변에는 몇 척의 카누가 끌어올려져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라이 섬은 나란히 세워진 목조 2층 집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밭으로 쓸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뉴기니의 맨해튼 도심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해변에는 대형 카누들이 즐비했다. 알고 봤더니 말라이 섬 사람들은 어부였다. 게다가 도공, 조각가, 상인 등 전문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톡이나 나무 그릇 등을 만들어 카누에 싣고 큰 섬으로 가서 자기들의 상품을 돼지, 개,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과 바꾸었다. 말라이 사람들의 카누를 만든 목재조차도 인근 음보이 섬 사람들과 교역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말라이 섬에는 카누를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카누도 만들고 토기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이 유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의 교역을 독점했다. 그들은 항법, 장비 없이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었으며 되게 큰 섬 부근의 작은 섬에 살았지만 일부는 큰 섬의 해안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말라이 섬에 도착하던 1972년 무렵에는 이미 이 같은 토착적인 교양망들이 붕괴되거나 축소되었다. 그 까닭은 유럽의 동력선 및 알루미늄 그릇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었고, 몇 차례의 사고로 상인들이 익사한 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 정부가 장거리 카누 항해를 금지한 탓도 있었다. 파푸아 뉴기니는 1975년 독립했다. 내 짐작이지만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BC 1600년 이후 뉴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던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이 뉴기니 북해안에 전파되고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의 가장 큰 섬들에까지 전파된 것은 주로 라피타 시대 이후였음이 분명하다. 라피타 유적들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의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피타 양식에서 파생된 토기들이 비로소 누기니 동남쪽에 있는 반도의 남쪽 지역에 나타난 것은 AD 1년경의 일이다.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뉴기니를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뉴기니 남해안에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여전히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 동남쪽 반도는 물론이고 이로 섬과 K섬, 뉴기니 서부의 남해안으로부터 약 110에서 130km 해상에 위치한 K섬에도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몇 군데 거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뉴기니 내륙과 남해안에 침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뉴기니 북해안 일대에 침투한 것조차도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이 강했다. 유전자에서는 지금도 북해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원래의 뉴기니인들이기 때문이다.
고작해 그 중에 일부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당시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 주던 장거리 상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뉴기니인들의 독립적인 문물 수용, 이와 같이 뉴기니 일대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팽창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토착 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마 침입자들에게 내쫓기거나 살해되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뉴기니 일대에서는 대체로 토착 인구가 침입자들을 무사히 물리쳤다. 두 지역 모두 침입자는 동일했고 오스트로네시아인, 만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으로 교체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유기니인들과 친인척이었다면 두 지역의 토착 인구도 유전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인도네시아 및 뉴기니의 토착 인구가 각각 경험했던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할 당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간섭기조차 갖지 못한 소수의 수렵 체제민들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뉴기니 고지대에서는 이미 수천 년에 걸쳐 식량 생산이 진행되었으며 뉴기니 저지대와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의 경우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뉴기니 고지대는 근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이 같은 뉴기니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농작물 중 카로토란, 참마, 바나나 등 일부는 아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뉴기니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뉴기니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닭과 개, 특히 돼지를 반갑게 받아들여 자기들의 식량 생산 경제에 포함시켰다. 뉴기니인은 그때 이미 간섭기를 갖고 있었고 열대성 질병에 대해서도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만큼의 저항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도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똑같이 말라리아에 저항하는 5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 또는 전부가 뉴기니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또한 뉴기니는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만큼 탁월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유능한 항해자였다. 뉴기니인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도착하기 수만 년 전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 들어왔고 비스마르크 제도에서는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하기 1만 8천 년 전부터 흑요석 예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화산석, 교역이 번창했었다. 유기니인들은 오히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물결을 뚫고 최근에 서쪽으로 팽창하여 인도네시아 동부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마에라 북부와 티모르 제도의 여러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언어는 유기니 서부의 일부 언어와 관계가 있는 전통적인 파푸아계 언어들이다.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인구 이동이 작용하는 식량 생산의 역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오스트로네시아의 식량 생산자들은 두 지역으로 이주했다.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친인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은 여전히 수렵 체질민이었던 반면 뉴기니인들은 이미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부수물도 발전시켰다. 조밀한 인구, 질병에 대한 저항력, 발전된 기술 등등, 토스.
결과적으로 원래 인도네시아인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뉴기니 일대에서는 별로 진척이 없었고 열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아시아계와 타이카다이계 식량 생산자들로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해안지방,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더듬어 보았다. 앞으로 19장에서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까지 진출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살펴볼 것이다. 15장에서는 오스트로트레일리아 북부와 서부의 경우 생태계 난점 때문에 결국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자리 잡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한 차례 팽창은 나피아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 넘어 동쪽의 태평양 일대로 진출해 일찍이 인류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도서지방까지 항해한 일이다. BC 1200년경 라피타 토기 조각이나 돼지, 닭, 개, 트리오를 비롯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고학적 특징이 솔로몬 제도에서 동쪽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일대의 여러 제도에 나타났다. 서력 기원 초기에는 이 같은 특징 때문인데 대부분이 토기가 빠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소시에테 제도와 마르키즈 제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동부의 여러 섬에서도 나타났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다시 카누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북쪽의 하와이, 동쪽의 피케옷과 리스터섬, 서남쪽의 뉴질랜드에도 정착했다. 어느 날 이들 섬의 원주민은 대개 폴리네시아인이다. 결국 아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의 직계 후속인 셈이다. 그들은 뉴기니 일대의 언어와 관련된 오스트레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며 주요 농작물도 타로토란, 참마, 바나나, 코코넛, 빵 등을 포함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작물들이다. 1400년경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한 것보다 겨우 100년가량 앞선 시기에 뉴질랜드 인근 채텀 제도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아시아인의 태평양 탐험을 완료되었다. 무려 수만 년에 걸쳐 진행된 이들의 탐험은 위워르의 선조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퍼져 나가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들을 거의 다 차지해 표적이 없어지고서야 비로소 끝났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예를 보여주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의 인류 사회에서 배울 점이 많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한 수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 사람들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각기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요건도 달랐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아울러 다른 곳으로부터 기술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류의 이주민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도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예를 들면 앞서 보았듯이 남중국인들은 토착적으로 식량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북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정치 구조와 더 많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열대 동남아시아와 타이완으로 이주해 종전에 살던 사람들을 거의 교체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남중국에서 이주한 식량 생산자들의 후손이나 친척 중 타이 동북부와 라오스 산지의 열대우림에 사는 윤부리족은 수렵 채집민의 생활로 되돌아간 반면 윤부리족에 가까운 친척인 베트나임, 윤부리어와 동일한 중어파에 속하는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 사용은 비옥한 붉은 삼각주, 하와이 동쪽 홍강어기의 드너물 삼각 중에서 식량을 계속 생산하면서 금속을 기반으로 한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타이완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 중 보르네오성 강울림의 푸난족은 수렵채집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바섬에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차지한 그 친척들은 식량 생산을 계속했다. 그들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왕국을 세웠고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보로부두르의 장엄한 불교 유적을 남겼다. 한편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이는 동남아시아의 양음순과 물자로부터 격리되었으므로 결국 금속이나 문자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리네시아의 정치, 사회 조직, 경제 형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후 1000년 이내에 챈턴 제도는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갔고 하와이는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는 원시국가를 세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유럽인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의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일시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 지역은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영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이 정착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오늘날 유럽인이 많이 사는 곳은 뉴질랜드, 누벨카레도니, 하와이, 면적도 가장 넓고 가장 변방에 있으며 적도에서도 가장 멀고 온대에 가장 가까운 유럽과 기후가 유사할 뿐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와 달리 동아시아와 대부분 태평양 섬은 지금도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18. 남북 아메리카와 유라시아보다 낙후된 원인. 왜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인에게 정복당했을까? 지난 1만 3천 년 동안 일어났던 인구 교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아무래도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충돌된 빚어진 최근의 인류 교체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은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의 작은 군대가 잉카의 황제 아타우 알파를 사로잡는 순간이었다. 알타우 알파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룩한 국가 중 가장 크고 가장 풍요로우며 국가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행정 기술 면에서도 가장 발전된 국가를 다스리는 절대군주였다. 이러한 아타우 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곧 유럽인의 남아프리카 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은 유럽인이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도 똑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시 이 동서반구의 충돌로 돌아가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해 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인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되었을까? 우리는 우선 1492년,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무렵의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비교하는 일로 시작한다. 정복의 궁극적 요인이 식량 생산과 가축화, 작물화의 상관성.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점은 식량 생산이다. 식량 생산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회적 복잡성의 주된 결정 요소이며 정복의 궁극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9장에서 유라시아의 대형 포유류 13종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유라시아인에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와 젖, 털가죽 등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전쟁이 없어서는 안 되는 탈 것들을 끌어주기도 했다. 또한 쟁기를 끌고 분료를 생산함으로써 농작물 생산량도 크게 증대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 수차와 풍차가 유라시아의 포유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인간의 근력보다 강한 상업용 동력, 맷돌을 돌리거나 양수기를 움직이는 등 주요 공급원이기도 했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라바, 아파카 일종일 뿐이었으며 이나마도 안데스와 인류 페루 해안 등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가축은 고기, 털, 가죽, 물자, 운송 등으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을 내지도 않았고 사람을 등에 태우지도 않았다. 또 수레나 쟁기를 끌지도 않았고
동력 공급원이 되거나 전쟁용 탈 것을 끌지도 않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남북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대형 야생 포유류가 홍정적 홍적세 말기에 대부분 멸종, 몰살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동물들이 그렇게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근대사는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토스. 가령 1519년 코르테스가 이끄는 초라한 탐험가들이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수천 명의 아즈텍 기병들이 아메리카 원산의 가축화된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들을 다시 바다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즈텍인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는 대신 질병의 저항력을 가진 아즈텍인들이 아메리카에 병원균을 퍼뜨려 오히려 스페인들이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물의 힘이 의존하는 아메리카 문명이 정복자들을 파견하여 유럽을 황폐화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가설적인 일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포유류의 멸종으로 이미 실현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의 동물들이 멸종된 결과로 가축화할 만한 야생 후보종 수는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 훨씬 더 많아졌다. 후보종은 가축화할 수 없는 6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격이다. 그리하여 결국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유라시아의 13종이었고 남북 아메리카에는 매우 국지적인 일종밖에 없었다. 물론 동서 양쪽 반구에서 조류나 소형 포유류도 가축화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칠면조, 기니피그, 매우 국지적인 사약물 오리, 그리고 그보다 넓게 분포한 개 등이 있었고, 유라시아에는 닭, 거위, 오리, 고양이, 개, 토끼, 꿀벌, 뇌를 비롯한 동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가축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가축들의 중요성은 보잘것없었다.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식물성 먹거리 생산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동물성 먹거리의 생산만큼 불균형이 심하지는 않았다. 1492년 유라시아에는 농업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유라시아에서 농작물도 생산하지 못하고 가축도 없는 수렵 채집민은 일본 북부의 아이누, 아이누족, 순록을 갖지 못한 일부 시베리아 사회, 열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숲속에 흩어져 살면서 이웃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던 소규모 수렵 채집민 집단 등이 고작이었다. 또 유라시아의 어떤 사회, 특히 중앙아시아의 목축민과 북극 지방에서 순록을 목축하던 라프족 및 시베리아의 사모예드족에는 가축은 있었지만 농업은 거의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유라시아 사회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가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농업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유라시아에 비하면 수렵 채집인이 차지한 지역이 훨씬 더 넓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북아메리카 북부 전역과 남아메리카 남부 전역, 캐나다 대평원, 관계 농업을 하던 미국 서남부의 작은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아메리카 서부 전 지역 등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량 생산을 하지 않았던 이 지역 중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온 후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농경지나 목축지들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 여러 주, 캐나다의 밀 산출지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 등이 그렇다. 이, 이 같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전적으로 이들 지역에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물들이 있었고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로 인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식물이나 가축화된 소수의 동물들이 도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이 적당한 가축과 농작물을 들여오자 그때부터
곧 이 지역은 유럽인 정착민뿐 아니라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생산성이 높은 땅이 되었다. 예를 들면 대평원의 일부 지역, 미국 서부, 아르헨티나 pampas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말을 잘 다루기로 유명하고, 더러는 소나 양의 목축도 유명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면 흔히 양을 치고 천을 짜는 나바호족이나 대평원의 기마 전사를 떠올리지만, 그러한 연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492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농업을 하던 지역에서도 그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의 농업에 비하여 5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다양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유라시아의 곡류 대신 단백질이 부족한 옥수수에 많이 의존해야 했고, 살포식 파종 대신 일일이 손으로 씨앗을 심어야 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북아메리카 대평원처럼 토양은 비옥하지만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손으로 갈기 어려운 땅도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땅을 갈아야 했다.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하는 동물의 분뇨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동물 힘 대신 인간의 근력만으로 털고, 재분, 관계 등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해내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차이점에서 미루어 판단할 때 1492년 당시의 단위 노동 시간당 수확할 수 있었던 열량 및 단백질 양도 대체로 유라시아식 농업의 아메리카 원주민식 농업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정복의 직접적인 요인, 병원균, 기술, 정치 조직, 문자, 식량 생산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 존재했던 불균형의 주된 궁극적 원인이기도 했다. 정복의 직접적인 요인들도 거기서 파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병원군, 기술, 정치적 조직, 문자 등의 차이였다. 이 같은 식량 생산의 차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은 병원균이었다. 혼잡한 유라시아 사회는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많은 유라시아인들이 면역성 또는 유전적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전염병에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패스트, 결핵, 발진 디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등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질병들에 비해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 확실시되는 대중성 전염병은 오로지 비매독성 트레포네이마, 트레포네마뿐이었다. 11장에서 설명했듯 매독의 원산지가 유라시아인지 아메리카인지는 확실치 않고, 사람의 결핵이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 의견으로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같은 해로운 병영균이 대륙 간 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용한 가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혼잡한 인간 사회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부분 가축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던 유사한 조상균, 조상세균이 진화한 것이다. 식량 생산자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날마다 가축과 가까이 접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는 가축의 종류가 많아서 이런 세균도 많이 생겼지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둘 다 별로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